고민인 게 이런 거죠. 시장은 갈 것 같은데 주도주가 꺾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시장보다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주도 업종의 비중이 시장 비중보다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제 경험적으로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럼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시기로 보시세요? 아니면 여전히 좀 비중을 오버웨이트하고 가야 되는 시기로 보세요? 지금은 제 기준에서는 일부 때 제가 너무 가라앉아 있었죠. 오늘 어제 촬영이 있으셨다고. 오늘 제가 팀더 윤센 오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 뭐 이렇게 하고 있더니 오늘 너무 오래 촬영을 해가지고 거의 몇 시간 하신 거예요? 한 4시간 했죠. 야, 왜냐면 그러면 뭐 거기에 이제 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 또 자료 준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당 떨어질 시간이네요. 지금. 아니에요. 근데 죄송해요. 근데 이럴 때 달달한 거 PPL 하나 들으면 좋을 텐데. PPL 같은 얘기 이상하게 그런 거 아니래.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일부 막판에 이다솔 지원자님이 아주 장문의 연설을 하셨어요. 무슨 수국 같은 햇소리 하냐. 그런 거 중요치 않아. 저거 언제 햇소리가 그러지 마. 한국에 현재 AI 착한 혁명이 와서 한국 기업이 지금 반도체 그 전력 인프라고 다 레벨업 되고 있는데 이건 제 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런 얘기인데 뭐 사실 이번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모르죠. 네. 오늘 KK랑 이렇게 두 분 모시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알겠는데 GCI라는 게 이제 많은 그루들의 글을 보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 다수가 흥분해 있을 때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정말 다수의 투자자가 흥분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외국인들을 자꾸 여쭤보는 게 KK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분을 많이 상대하시니까 또 최근에 글도 굉장히 쓰신 거 인기들이 좋더라고요. 그래. 어떤 거 좋더라? 내가 누가 갑자기 KK라고 나한테 글이 왔는데 누구더라 또 장면인 거야. 그래서 오늘 와 요새 엄청 인기 좋구나. 오늘 그럼 멜트업 아닙니까? 멜트업 멜트업. 장세. 근데 KK가 봤을 때 어때요? 지금 한국의 어떤 이러한 열기 같은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뭐 시각은 어때요? 4월, 5월에 증권사들이 컨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열고 또 앞으로도 지금 6월 달까지 컨퍼런스 라인업이 계속 돼 있거든요. 근데 계속 역대 최대 참가자 수,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죠. 한국 예전부터 제가 얘기한 그런 자산 배분, 전략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아직 시작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려 사항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롱머니들 파는 주체들이 기존에 한국물 들고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걔들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한도를 계속 치니까 이제 계속 자동적으로 매도가 나가는 건데 아까도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헤지 펀드 전략의 자산 배분자들 한국 비중을 계속 늘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이라는 시장이 일단 유동성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익도 잘 나오고 하니까 이 알파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이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약간 못 쫓아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헤지펀드 자금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이다솔 지원자님 말대로 그러한 롱머니가 들어오려면 우리가 결국 MSCI DM 선진국 주식에 편입돼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자산 배분의 의사결정이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한국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올해 벌써 6월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의사결정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죠? 갑자기 궁금하네.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아시아 쪽은 6월 달에 되는 연기금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투자청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미국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말부터 미국 좀 줄이고 나머지 기타 지역들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이런 소식은 들었는데
그쪽에서 딱히 소식이 없는 것도 좀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컨퍼런스 가면은 역대 최대 참가자 수가 오고 있고. 투자 설명회 하면 다 와서 투자할 것처럼 왔는데 실제 돈을 안 넣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약간 간단하게 보면은 그렇게 하죠. 근데 궁금하네. 저희가 하는 이제 헤지펀드 전략에 대한 수요는 진짜 굉장히 많아요. 예. 헤지펀드 전략은 기본적으로 롱숏이기 때문에 예, 롱숏이기 약간 때문에. 예, 그거는 숏을 그렇죠. 시장을 중립으로 하고 해칭시키기 때문에 꼭 시장을 해칭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베타에 대한 수익률 말고 알파에 대한 수익률을 찾으려는 전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국내 투자자분들은 근데 장기적인 컨빅션을 갖고들 많이들 오시잖아요. 열기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열기는 그냥 뭐 예탁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열기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혁명 뭐 운동이라고 불렸던 코로나 지수 때 예탁금 대비 거의 2배 이상 지금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증시에 있는 대기 자금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예탁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돈들도 지금 문의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대기 자금 자체들은 계속 이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에 항상 금융시장에서 늘 고민했던 이슈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어쨌든 부동산 중심으로 가계 자산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중심으로 가계 자산을 구성한 가계일수록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좀 더 그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체 자산이 어쨌든 뭐 부동산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부동산에 편중이 많이 돼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 왔는데, 근데 막상 이제 이거를 실행하는 각 가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용과 각자의 이유로 이제 관심은 있지만, 아까 외국인과 마찬가지 상황들인 거죠. 관심은 있지만 넘어가지 못했던 자금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그런 그 가계의 자금 이동이 시작이 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다 됐냐 안 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고 있는 분위기로는 가계의 자금 이동이 다 된 상황은 아니겠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요번에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라고 느낀 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뭐 부동산을 좀 공부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부동산학으로 그쵸. 석사 학위를 따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과 좀 뭐 오랫동안 얘기 나누면서 이제 제가 주로 조언을 듣죠. 이제 듣는 입장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약간 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뭔가 이 문법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경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계속 본인이 성공해왔던 이 공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금융 쪽에 성공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계속 본인의 성공 경험으로 금융 쪽 투자를 하시는 경향들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쪽에 있던 자금들이 사실 금융으로 넘어오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진 않았었는데, 요번에 실제 이제 부동산에서 일부 엑시트된 자금들이 좀 금융 쪽으로 특히 국내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아마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소득자가 내가 좀 뭐 성과급을 많이 받거나 뭐 연봉이 인상돼서 이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가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생활비나 세금이나 여러 가지 빼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내가 근로소득을 아껴서 추가적인 주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직업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근로소득자가 내 연봉 인상분의 가처분 소득을 모아가지고 주식으로 넘어오는 돈은 한 개인당 넘어오는 돈은 되게 제한적인데, 이게 부동산 쪽에서 물건을 매도해서 넘어오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상담하는 자금의 규모가 좀 평소보다 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좀 작은 꼬마 빌딩 같은 걸 팔았다고 하면 뭐 최소 30억에서 뭐 많으면은 뭐 7, 80억 정도가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기 자금인 건데, 제가 최근에도 뭐 약간 이런 류의 상담들을 뭐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이제 좀 빈번하게 이제 상담 문의를 받는 게,
뭐 대학원 지인분들 통해서 듣기도 하고 뭐 건너서 소개받아서 이제 아, 사실 이런 여유 자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한 건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 주택이 됐던 혹은 뭐 건물이 됐건 뭐 상업용 리테일 뭐 상가가 됐던 간에 어쨌든 본인의 투자를 대부분 부동산 중심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쟁이가 여러 섹터를 포트폴리오를 짜듯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섹터 내에서 뭐 주택과 뭐 건물과 뭐 상업용 부동산과 뭐 토지야 이런 것들을 나름 이제 포트폴리오로 배분을 해 놓으신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건물을 팔면 이 돈으로 다른 건물을 사고 토지를 팔면 이 돈으로 다른 토지를 사고 마치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삼성전자를 팔면 그 돈으로 뭐 하이닉스 산다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를 팔아서 이걸로 뭐 좀 바닥에 있는 걸 산다든가 이런 투자를 하듯이 그 해당 섹터 내에서 어쨌든 계속 투자를 지속해왔던 자금들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매도를 어떤 걸 했는데 여기서 다시 새로운 걸 사자고 하니 뭐 세금적인 면이나 지금 뭐 대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뭐 은행 예금에 놔두기에는 좀 뭔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다 보니까 금융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거를 거의 공통적으로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자금들이 넘어오고 있는 건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그런 자금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좀 목돈이 들어와서 하니까 그래서 더 우량주를 선호하나요? 그런 분들은? 우량주를 선호한다기보다 많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우량주인데 대형주를 그렇죠. 선호하겠죠. 자금의 규모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에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을 좀 그쵸. 선호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머니무브의 어떤 본질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겪었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산이 재배분될 때 특징이어서 어쩌면 이런 변화는 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2부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하여튼 어떻게 간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뭔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K자형 장세라는 표현도 쓰지만 시가총액 큰 종목들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런 차별화가 있고 또 확실히 AI 내러티브에 연동된 종목들은 좋지만 나머지는 부진한데 네. 일단 궁금한 게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외국인들 시각도 그래요? 네, 그죠. 같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익 성장하는 섹터들을 보면은 에너지랑 텍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에너지는 어떤 쪽 에너지 말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미국 쪽 그렇죠. 자료긴 하니까. 네. 예. 근데 한국도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뭐 실적이 또 좋기도 했으니까. 미국은 천연가스랑 천연가스 유가 관련 네. 기업들이 한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정유업체들은 또 맞습니다. 실적이 네.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래서 돈이 이제 결국에는 이익 성장하는 그런 섹터에만 좀 몰려가는 그런 경향을 저희가 보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 참고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다 어쨌든 그런 AI 관련 기업들이나 또는 대형주들 포커스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 좋은 사람들도 소개해 줄 사람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한국 주식 소개해 주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 중에?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뭐 그 सब스택의 시트리니라고 잠깐만 정말 네. 어떻게 발음을 좀 C- 천천히 그러니까 C-I-T-R CITR INI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데가 이건 있거든요. 독립 리서치예요? 예, 약간 독립 리서치라는 이분이 근데- 유료예요. 근데 뭐 하자는 거지? 아니, 이런 갑자기. 근데 सब스택이 원래 다 유료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 유료로 한다는 거는 독립 리서치인데 네. 개인들을 했는데 이 네. 사람들이 한국어물을 많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요,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 주식 컨텐츠를 좀 많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콘텐츠들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AI 이제 섹터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 IBKR 그 한국 채널 열었을 때 네.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떻게 가서 옛날에는 대만에 예를 들어서 IBKR이 대만을 2023년에 열었는데 그때 이후로 대만이 150% 올랐다. 그럼 네. 대만에서 150% 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근데 장이 좋았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도 이후로. 좋으니까. 네, 네. 네, 뭐 그것 IBKR 때문인지 TSMC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건 시점상으로 모르지만, 네네.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포스팅을 좀 많이 올리게 했죠. 최근에 올린 게 뭐 삼성 전기 뭐 자기네들이 너무 뒷북 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자기네들이 계속 좋게 어. 받고 또 앞으로도 더 좋게 보는지. 무슨 종목 또 얘기했어요? 갑자기 확 얘기가 도는데.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요. 저도 이게 네. 그 유료를 제가 구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런 채널들이. 그러니까 그분은 팔로워가 좀 굉장히 많죠. 제가 놀란 거는 캐나다에 있는 그 여의도에 있던 또 친한 동생이 캐나다 가서 이제 투자도 하면서 애들 때문에 가 있는데 진짜 그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투자 관련 방송 보면 맨날 한국 네. 반도체 같은 나오는데 최근에 트위터 가면은 한국 주식에 대한 포스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거 관련된 뭐 포스팅이나 짤을 몇 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린 어떤 종목이나 이런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되게 심플하게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면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장비로 치면 미국에 이런 거 만든 장비가 있는데, 한국에 이거랑 비슷한 장비 회사가 있네? 훨씬 싸다. 근데 얘는 싸. 그리고 뭐 미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좀 몇 배인데, 한국에는 메모리 몇 배네? 아니 뭐 미국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뭐 생소한 섹터라기보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섹터고, 거기서 이제 동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이제 기업인데, 왜 가치 평가가 이렇게 좀 낮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올리니까, 그냥 뭐 만약에 이제 제가 미국 투자를, 그러니까 한국 투자를 처음 하는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문이니까, 우리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 좀 익숙해 있어서 약간 당연히 싼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좀 체감적인 이런 그 느낌이 있는데, 그냥 아예 좀 오히려 좀 너무 심플하게 물어봐서 제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싼 건데 얘랑 같은 것만 얘가 더 싸 이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글을 보고 바로 좀 설득됐거든요. 약간 그때 저희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투자 아이디어 같이 좀 얘기를 했던 게, 오히려 이게 만약에 리테일이든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뭐 비슷한 레벨인데 얘보다 싼 거. 그러니까 일단 일본일 거고, 아니면 미국이 못하고 있는 건데 한국이 1등하는 업종들, 혹은 미국에 없는데 한국이 1등하는 제품들, 이런 것만 추려봐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에서 서학개미 열풍이 불었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샀던 종목들을 가만히 쫓아보면 일단 같은 거죠. 같은 섹터인데 미국이 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면은 한국에서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여러 가지 테마나 우주 테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AI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한국 투자가들이 많이 하는 게, 한국에는 그걸 실제 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그거랑 유사하거나 키워드가 엮여 있는 걸 찾아서 이제 소위 테마주를 만들어서 매매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하다가 미국에는 실제 이걸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냥 예전에는 테마주 하던 수급이 그냥 미국 가서 그 회사를 사버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늘상 있던 테마주의 빈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그 외국인들 중에 일부 좀 유명하다는 셀럽들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 되게 심플해요. 싼 거, 한국이 잘하는 거. 근데 미국에서 이런 기업은 없는데 한국이 이게 1등이네? 이러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이죠. 이거 뭐 K 무슨 기업이야, K 무슨 기업이야, 뭐 K 소부장이야, 뭐 K 뭐 메모리야. 근데 뭐 이제 가끔 K 저도 식품이야. 이제 데이터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밸류가 많이 우리가 비슷한 것들도 많고 좀 그러던데,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 보냐에 좀 다 다른 것 같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변한 건 분명하다. 그래서 다들 컨퍼런스 열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해외 리테일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외국인들은 아직은 못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아까 이다서울 전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 네덜란드 연기금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 수편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얘네들이 한국의 자체적으로 비중을 확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좀 급하게 오른 것도 부담이 좀 되기도 하고. 계속 급하게 올라 있어서 계속 못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걔를 못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얘들은? 근데 좀 너무 그게 굉장히 너무 다 미국도 꽤 나스닥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그 비교는 안 되죠. 2년간으로 치면. 네. 예. 뭐 코스피 올해가 87%니까. 그러면 KK 생각에는 한번 조정이 있어야지 들어온다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예. 조정이 있어야 좋겠다.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멜트업 국면으로 가버리면은 멜트업이라는 단어 쓰셔도 돼요? 멜트업이라는 거는 거의 막판에 아니요, 저건데. 이게 이제 멜트업 국면이다 보니까 네. 지금 모든 수급이 약간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 또 거기에 따를 수 있는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관심 있는 건 반도체 외에는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죠? 전력 인프라 있고 네, 한국에서. 뭐 AI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이클이 그럼 여기서 끝나냐라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또 강력한 뒷받침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제조업이 이끄는 약간 이익 장세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제 주주환원하는 그 사이클이 뒤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 외국인들이 더 흥분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왜 거기서 더 주주환원 쪽을 더 선호하나요? 그렇죠. 밸류 인베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럼 주주환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을 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대표적으로 금융주들이 전자가 주주환원을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캐시플로우 어쨌든 프리 캐시플로우가 전자하고 닉스 내년 EV 에비타가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순현금이 시총보다 특히 제일 심한 게 전자죠. 예. 전자는 어마어마하죠. 캐시플로우가 지금. 근데 이제 결론은 그럼 기승전 삼성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되게 큰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처럼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 그 테마에 또 투자하는 또 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액티비스트를 포함해서 액티비스트 비헤이버 자금들인데 사실 한국이 한참 작년에는 그러한 좀 흐름이 있었잖아요. 소위 주주환원 거버넌스 개혁의 흐름에 있는 대표적인 게 지주사라던가 금융주가 있었는데 확실히 그쪽은 약간 요즘 최근 들어서 좀 힘을 잃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AI로 집중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다솔 지점장이랑 종목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파업 때문에 좀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나마 한 방 남아있는 게 삼성전자로 보여요? 아니면 어때 보여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둘 다 좋아 보입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좋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제가 이제 받는 질문, 저는 항상 이 질문에 똑같이 답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치킨도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좋아하고 짜장면도 짬짜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제가 이 투자할 때 가장 고민하는 거는 이 고민의 여지를 좀 줄이는 걸 좋아하는데 종목을 고르는 건 어려운데 섹터 고르는 거 좀 더 쉽거든요. 섹터 고르는 거 어려운데 시장을 고르는 거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냐 미국이냐 반도체나 자동차냐 백화점이냐 자동차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조금 더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게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엣지를 내려면 좋은 질문일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도 반도체고 하이닉스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냐 타스섹터냐 혹은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도주라고 하는 반도체 섹터가 50%냐 60%냐 혹은 30%냐 내가 한 시장이 40% 갖고 있는데 나는 한 70% 투자했다가 지금 조금 내릴 거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 조금 더 유의미하지 전자냐 닉스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저는 그냥 전자랑 닉스 중에 뭐가 좋냐 물어보면 둘 다 반도체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둘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러면 궁금한 게 반도체가 이제 시총이 50%인데 네. 이거 합치면 반도체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돼요? 저는 시장보다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60% 정도는 70만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지수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전망인 거잖아요. 시장이 내가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라고 했을 때 시장을 좋게 보면 어쨌든 시가총액에서 지금 가장 주도인 업종이 시장 비중만큼 있으면 내가 시장과 비기는 거고 주도 업종이 시장 비중보다 적으면 내가 시장한테 지는 거고 시장 비중보다 많아야 이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반도체가 지금 시가총액 50%인데 시장은 조금 더 갈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어쨌든 내가 지수보다 좋은 성과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시장 비중보다는 반도체가 많아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좀 고민인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갈 것 같은데 주도주가 꺾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통 이제 그동안 그 시장 비중보다 많이 샀던 주도 업종을 줄여서 좀 덜 오른 업종들을 이제 사서 그 구간에 이제 좀 아웃퍼폼을 추구하는 경우가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많이 해봤던 전략인데, 근데 경험적으로 주도주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꺾이면 장이 꺾이는 적이 더 많았지, 주도주는 빠지고 안 올랐던 것도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갔던 구간을 제가 그렇게 기억나는 구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저도 좀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상담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보다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주도 업종의 비중이 시장 비중보다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걸 팔아서 다른 업종을 사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조금 제 경험적으로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좀 그럼 노력하는 지금은 편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시기로 보시세요? 아니면 여전히 좀 비중을 오버웨이트하고 가야 되는 시기로 보세요? 지금은 제 기준에서는 좀 더 비중은 좀 들고 가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기준은 딱 그 하나인데, 그러니까 3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월 달에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기준은 3월 달 어떤 지수가 이틀 동안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반등한 다음에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좀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면 시장의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 이제 소위 차트상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 구간을 접어든 패턴으로 가는데, 그럼 어쨌든 4월 기준으로는 2월 말 고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뭔가 여러 가지 사연으로 리스크 관리할 수 있지만 2월 달에 4월에 2월 고점 돌파한 순간부터는 이제 다시 좀 다른 영역으로 올라가는 증시라고 좀 가정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윌리엄 오닐이라는 투자자가 시장을 보는 접근법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장중에 가장 유심히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하락하는 날에 이제 매도 강도랑 이제 하락할 때 그러니까 차트 상표들은 전저점을 깨는 수준으로 가냐, 이게 좀 관찰의 포인트인데, 그저께 화요일 날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장도 좀 휘청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약간 그럴 때 되면 이제 저희 팀도 늘 긴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이 이제 줄이는 날인가 아닌가 계속 회의하면서 긴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날도 좀 차트가 밑꼬리를 달면서 좀 뭐 어쨌든 전저점을 안 깨고 지키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었고, 그리고 주도 업종의 시세가 그날 다른 업종보다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장이 빠질 때 주도 업종이 장보다 더 많이 빠지면 경험적으로 좀 뭔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장이 빠질 때 주도 업종이 장보다 덜 빠지고 있으면 보통은 주변 자금 매도해서 다시 주도 업종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하락할 때 그 하락의 강도랑 매도 대금을 저희가 좀 계속 관찰을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뭐 저랑 저희 팀의 관찰의 결과는 아직은 강세장이 훼손된 정도의 조정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본인이 기존에 보던 어떤 시각을 좀 더 유지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당히 도움되네. 저도 이거 계속해서 뭐 최근에 이제 결국 기승전 마지막에 다시 주도주로 돌아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커지는 시기인데, 결국은 최근 며칠간 이제 피지컬 AI도 사실 AI 내러티브의 연장성상에 있지만, 현대차, 모비스 이런 것도 좋지만 반도체를 그럼 줄여서 거길 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결국 삼전 하이스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가 이다솔 위원장님 생각이 있었고, KK 생각은 어때요? 네, 뭐, 제 글에서 썼는데, 멜트업 때는, 그러니까 가속 상승장 때는 무조건 주도주에 포커스를 거기서 해야 불어줘야 된다. 되죠, 네, 항상. 네, 네. 아직은 멜트업의 막판은 아니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멜트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사이클 후반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이렇게 가속 상승장이죠. 그러니까 상승이 막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엑셀레이션 되는 거. 예, 그거를 이제 멜트업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 멜트업 구간에서는 이제
주도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외주에 갔다가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소외주가 더 빠지거든요. 그래요. 오늘 뭐 사실 좀 약간 늦게 시작을 해서 좀 말이 막 평상시처럼 막 웃고 이러진 않았지만 웃음기 빼고 되게 각 잡고 얘기했는데 뭐 도움이 되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지쳐있은 표정을 보였더니 이다솔 지원자도 저를 보면서 거울로 치료되면서 지친 것 같은데 안쓰러워서 좀 너무 오늘 예, 뭐 시작 때부터 강의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아니. 하여튼 그래서 다음에도 어렵게 두 분 모셨는데 다음에 좀 더 활기차게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정도 마무리 짓까요? 다음에 제가 달달한 거 하나 챙겨오겠습니다. 그래. 안 되는데.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데.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